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CBT 보건 문제 2024년 3회차입니다. 첫 번째 과목 태양광 발전 기획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음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인버터 접속 방식은 인버터 접속 혹은 운영 방식이 되겠죠. 방식해서 태양전지 모듈을 3개 내지 5개를 한 줄로 스트링이죠. 줄로 연결한 것을 병렬로 구성을 해서 중앙에 전체를 다 연결해서 하나의 대형 인버터에 수용을 시키는 첫 번째 중앙 집중 방식이죠. 대형 인버터 한 대요. 한 대로 운영하는 만큼 음영이 발생을 했을 때 출력 감소분이 많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스트링 인버터 중앙 집중 방식은 여러 개의 스트링을 병렬로 모아서 대형 인버터 한 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링 인버터는 스트링별로 인버터를 설치하죠. 인버터를 설치해서 인버터를 병렬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형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조건에 따라서 스트링을 병렬로 한 그룹을 나누는 것이 서브 스트링. 자, 이 스트링을 뭐로? 어레이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스트링을 직렬과 병렬로 연결한 것이 어레이죠. 그래서 서브 스트링, 서브 어레이 방식.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듈 인버터 방식이에요. 자, 이것을 마이크로 인버터 혹은 별칭으로 AC 모듈 방식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모듈 하나가 인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류 입력이 AC 입력으로 바로 출력이 되죠. 자, 그래서 음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가장 큰 것이 중앙 집중 방식. 그리고 어레이 인버터 방식. 그리고 모듈 인버터 방식의 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답이 1번 중앙 집중 방식이 가장 크게 음영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어레이와 어레이 간의 최소 이격 거리. 자, 어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레이 위에서 어레이 간의 최소 이격 거리는 자, 이렇게 D메타 이렇게 산정을 하고 산정을 하는 식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레이 간 이격거리 D는 L, 긴 쪽, 여기서 긴 쪽, 모듈의 긴 쪽을 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쪽 길이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 곱하기 탄젠트 L 플러스 23.5. 자, 이렇게 어레이 간의 간격에 대해서씩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가 경사각이죠. 경사각, 자, 요 경사각이 되겠습니다. 경사각, 그리고 L이 위도가 되겠습니다. 위도. 그래서 모듈 간의 이격 거리 D는
모듈의 긴 쪽의 길이에 비례하고 경사각에 비례하고 위도에 비례한다라는 특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뢰간에 요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봐라. 그럼 모듈 간의 길이가 모듈의 긴 쪽의 길이가 4m니까 4 곱하기 코사인 경사각은요 30도네요. 30도 플러스 사인 30도 곱하기 탄젠트 위도는요 35.5도니까 플러스 23.5. 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하니까 6.784m. 그럼 약 7m가 되겠죠. 7m를 띄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죠. 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전제 의뢰의 추적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 추적 방식, 추적식에서 태양의 이 위치, 방향을 추적을 하는 방법. 첫째, 추적 방향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과 추적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적 방향은 단축 방식 혹은 단축식 또는 양축 방식 이렇게 구분을 하며 단축 방식은 경사각이나 방위각 중 하나 한 방식에 따라서 변경을 한다. 이거는 경사각 플러스 방위각이죠. 플러스 방위각. 그래서 경사각도 따라서 그리고 방위각에 따라서도 이 모듈을 변경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최적의 위치를 따라가는 거죠. 추적 방식은 감지식, 감지기를 설치해서 감지기의 데이터에 따라서 위치를 바꾼다. 그리고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식,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서 태양의 고도를 계절별로 뭐 크게는 일별로 최적 위치를 따라간다. 해서 혼합식, 감지식 플러스 프로그램식. 자, 이렇게 추적 방향과 추적 방식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추적 방식에 따른 구분이다.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프로그램 추적법 맞습니다. 감지식, 혼합식. 그럼 양축 추적식은요, 양축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추적 방향에 따라서 추적 방향에 따른 여기는 추적 방식에 따른 구분이 되겠다 해서 답은 4번이 답이죠. 다음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전지의 직류 출력을 DC-DC 컨버터로 성합하여 인버터로 상용 주파 교류로 변환하는 방식은요, 인버터의 운용 방식이죠. 인버터 이제 운용 방식 혹은 절연 방식. 자, 첫 번째 상용 주파 변압기, 트랜스포머 변압기의 약호를 TR로 표현을 합니다. 변압기 절연 방식. 두 번째는 고주파 변압기 절연 방식. 세 번째 트랜스리스
트랜스리스 방식 혹은 트랜스리스가 변압기가 없다, 변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변압기 방식이라고 하죠. 자, 4번에 설명을 한 것을 보면은 DC-DC 컨버터로 성합하고 인버터로 상용주파 교류를 변환해서 계통에 연결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변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계통을 잘 몰라도 그래서 무변압기 트랜스리스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트랜스리스 방식의 계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전지 의뢰인 포토볼테이크이죠. 볼테이크에서 DC-DC 컨버터를 사용해서 성합을 합니다. 성합을 하고 다시 인버터를 통해서 상용주파 교류로 변성해서 계통에 연결을 하는 방식이 트랜스리스 무변압기 방식이다. 자, 그럼 상용주파 변압기 방식은 PB에서 발전을 했어요. 그럼 자, 이와 같은 인버터에서 상용주파 교류로 만들어서 변압기를 통해서 그래서 상용주파 변압기예요. 주파 변압기를 통해서 계통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자, 그럼 고주파 변압기는요. PB에서 고주파수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버터를 통해서 고주파 AC로 변환해서 고주파 변압기예요. 변압기에서 다시 직류로 바꿉니다. 직류로 바꿔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니까 이것은 컨버터가 되겠죠. 컨버터에서 다시 직류를 상용주파 교류로 바꾸어서 계통에 연결한다. 복잡한 방식이죠. 가장 복잡한 방식이기는 하나 이 상용주파 트랜스포머 변압기보다가 고주파 변압기가 소형 경량의 변압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 트랜스리스 방식은 보시는 것과 같이 변압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4번은 3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능동적 방식에서 인버터 출력과 병렬로 임피던스를 순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삽입하고 전압 또는 전류의 급변을 검출하는 방식. 예, 어떤 방식이냐? 단독 운전 검출 방식이죠. 검출 방식에서 능동적 검출 방식이 되겠습니다. 능동적 검출 방식은 첫 번째 주파수 시프트 방식. 두 번째가 유효 전력 변동 방식이 되겠죠. 변동 방식. 세 번째가 무효 전력 변동 방식. 네 번째가 부하 변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독 운전 검출 방식에서 능동적 방식의 종류. 자, 가장 중요하죠. 다른 건 몰라도 종류는 아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주파수 방식은 자, 인버터에 주파수 바이어스를 걸어서 전압과 전류와 주파수 바이어스를 걸었으니까 주파수의 변동을 검출해서 변동분이 검출이 되면은 단독 운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자, 인버터 출력에 그래서 유효 전력을 변동을 시킵니다. 유효 전력을 변동을 시켜서 전압과 전류와 주파수의 변동을 검출해서 변동이 되면은 단독 운전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무효 전력은 무효 전력이에요. 인버터 출력에 무효 전력의 변동분을
삽입을 해서 무효전력이니까 주파수의 변동을 검출하는 방식이 되겠고, 부하 변동은 설명한 대로 병렬로 임피던스를 삽입합니다. 주기적으로 또는 임피던스를 순시 또는 주기적으로 삽입을 하고 전압과 전류의 변동, 자, 이 변동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간단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은 어떻게 시험이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하 임피던스를 순시적으로나 또는 주기적으로 병렬로 연결해서 전류와 전압의 변동 상태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해서 부하 변동 방식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피래기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네요. 피래기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자, 피래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래기 LA 라이트닝 어레스트 해서 원어는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래기는 피뢰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구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피래기는 역할, 첫 번째, 그래서 역할,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는 역할을 하죠.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은 낙뢰를 말하죠. 자, 그래서 얘 정상적인 상태가 되면은 속류를 차단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구성은 직렬갭과 특성 요소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비 조건이죠. 구비 조건으로 첫째,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한다. 높아야 한다, 낮아야 한다.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속류 차단 능력이 커야 한다. 네 번째, 방전 내량이 커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한 전압은 작아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커야 한다, 작아야 한다가 이 같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속류 차단 능력이 커야 한다. 충분할 것 맞습니다. 2번,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전압이 대지로 방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대신에 충격 전압, 즉 외부에 낙뢰와 같은 큰 충격파가 들어오면 빨리 대지로 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한다. 맞습니다. 방전 내량이 작으면서, 그래서 방전 내량이 커야 한다. 방전 내량이라는 것은 피래기가 방전을 할 때 높은 전압이 피래기 자체에 걸리고 있죠. 그래서 피래기가 터지면 안 된다. 견뎌야 한다. 방전할 동안에. 그래서 방전 내량이 크고, 제한 전압은 피래기가 방전할 때 피래기에 걸리는 전압은 낮을수록 좋겠죠. 낮아야 한다. 자, 여기서 바뀌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투명 유리 위에 코팅된 투명 전극과 그 위에 접착되어 있는 나노 입자의 염료 성분으로 구성된 태양 전지는 투명판이에요. 투명 전극에서 TCO와 같은 투명 전극, 그리고 이제 나노 입자의 염료 성분이고 산화티탄입니다. 산화티탄. 그래서 이 부분이 전해질, 요오드와 리튬과 같은 전해질. 자, 이 부분이 이제 전극이죠. 상대 전극에서 플루토늄 PT로 되어 있어서 플루토늄이 발전된 전압을 외부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죠. 자, 이 염료가 빛을 흡수해서 태양빛을 TiO2와 같이 전자로 변환을 해서 이 전해지는 이 이온이 이동하는 경로가 되겠죠. 경로, 이것은 전해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착되어 있는 전지가 DSSC가 되겠죠. DSSC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가 되겠습니다. 태양전지. 자, 원어는 이 염료니까 다이가 되겠죠. 다이 센시타이즈드 솔라셀이죠. 솔라셀. 그래서 이니셜을 따서 DSSC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염료 부분이죠. 여기 나노 입자의 염료가 태양빛을 결국 전자로 TiO2하고 같이 전주로 바뀐다 하니까 이 부분이 반도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참고로 기억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서 염료 감형형 태양 전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손실인자에서 손실인자, 태양빛이 감소하는 손실인자가 어떤 것이 있겠냐? 효율, 손실인자가 어디에 손실인자를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태양전지 모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듈에서의 손실인자는 효율하고 손실인자하고는 관계 무관하죠. 그래서 1번이다라는 답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셀 온도, 그렇죠. 온도가 증가하면은 전압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온도와 손실과 관계가 있다. 전압이 작아진다. 그럼 손실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출력이 감소하게 되더라. 모듈의 오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음영과 모듈의 오염은 그래서 핫스팟을 만들어서 두 가지, 첫째 전력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 소손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8번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용 축전지의 방전 심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전 심도, DOD죠. 자, 이것도 대문자로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방전의 심도입니다. 그래서 방전 심도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OD가 20%입니다 하면 이게 방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가 방전이 됐으니까 잔존 용량은 80%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다. 그럼 완전 방전된 상태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방전 심도가 깊다. 깊이라고 했으니까 크다 보다가는 깊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짝이 맞죠. 그러나 관계는 없어요. 방전 심도가 크다 또는 깊다. 크게 되면은 80% 잔존 용량이 작아져요. 그래서 깊다 이러면은 수명이 작아진다. 수명이 작아지지만은 반대로 많이 방전을 하니까 이용률은 높아진다. 자, 방전을 어때요? 예를 들어서 DOD가 80%입니다. 그럼 80%를 방전을 했어요. 그럼 80%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전 심도가 깊다라고 하는 것은 이용률은 어때요? 방전 심도가 많지만은 수명이 짧아지고 DOD가 깊다 그럼 이용률은 커진다. 수명은 짧아지는데 이용률은 크다 해서 수명은 작아지는데 이용률은 크다. 이 두 가지 팩트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자 보시면은 방전 심도가 낮게 설정이 됐다면은 예를 들어서 10%, 20% 그래요. 이 30% 일반적으로는 20%에서 30%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지 수명이 증가한다. 잔존 용량이 80%, 70%예요. 수명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맞다. 자, 방전 심도가 낮게 설정이 됐다면은 잔존 용량이 크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 20% 잔존 용량은 80%, 10%, 20%랑 90%, 80%니까 잔존 용량이 커진다. 그래서 여기 잘못됐죠. 그래서 이런 게 구분을 여기서 잘 보시고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전 심도를 깊게 설정하면은 80%에서 80%를 방전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죠. 이용률은 증가한다. 방전 심도를 깊게 설정하면은 전지 수명은 잔존 용량은 작아져요. 그래서 80%, 20% 단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오래 기억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9번은요. 답은 2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전 심도를 낮게 설정하면은 잔존 용량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설치 조건에 조사에서 타당하지 못한 것을 찾으세요. 1번 보시면은 기존 건물의 옥상이나 개인주택의 평지붕 위에 설치하는 기초와 의뢰인은 자중이 가해지는 풍압, 적설의 최대 하중에도 건물의 강도에 충분한지 검토해야 된다. 그래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부속 설비를 합해서 운용하는 고정하중이나 눈이 와서 그 위에 적설이 됐을 때 이 적설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설치 장소에 이르는 도로 폭이나 포장은 내 하중, 가공 배전선이나 전화선의 유무, 높이 등을 조사해서 재료 반입을 할 때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사전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그늘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음영이죠. 음영이 발생하면은 출력이 감소하고 소손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초기에 설계를 할 때 음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4번입니다. 의뢰인의 방위각과 경사각은요. 어때요? 남향이죠. 남향에 또 정남향을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남향을 봐서 태양이
의뢰의 면에 수직으로 입사할 수 있는 이 조건이 최적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화합물 반도체 태양 전지에서 2, 4족에 해당이 되는 태양 전지는 화합물 태양 전지가 되겠습니다. 태양 전지에서 첫 번째 2, 4족 이렇게 표현을 하죠. 2, 4족의 대표적인 화합물 태양 전지는 카드뮴 텔루라이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CIGS에서 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 화합물 태양전지. 자, 두 번째 3,5족. 3,5족이죠. 3,5족은 갈륨 비소가 되겠습니다. 갈륨 비소 또는 갈륨 비소. 자, 이와 같은 화합물 태양전지에서 대표적인 화합물 태양전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합물 태양전지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합물 태양전지가 효율이 좋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효율이 좋다. 그리고 경제적이기까지 하다. 장점입니다. 일반적인 장점. 그리고 방막이죠. 그래서 태양전지의 두께를 실리콘 단결정이나 다결정 태양전지의 두께보다가 100분의 1로 할 수 있다. 이런 방막형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점이 없냐?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 카드뮴 같은 이런 비소, 이런 갈륨 비소 이런 부분은 독극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산업에서 독극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재료의 희소성이죠. 희소성으로서 일반적으로 주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해야 되겠죠. 이제 고려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족에 해당이 되는 화합물 태양전지는요, CDT가 되겠죠. 그래서 카드뮴 텔루라이트. 자, 그리고 인듐 갈륨 비소와 인듐인이에요. 인듐인. 그리고 갈륨 비소는 3, 5족 화합물 태양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뮴 텔루라이트나 CIGS 에서 화합물은 2, 4족 화합물 태양전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 문제에 중복적으로 출제되어 있는 것 순으로 공부를 한다 하는 게 전략이 되겠죠. 다음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전지 모듈의 온도 계수에 대한 사항인데요. 표현이 잘못된 것은요. 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조건은 표준 온도가 100도씨이다. 이게 잘못됐죠. 25도씨. 어떤 조건? STC 조건에서 시험을 하죠. STC 조건은요. 자, 첫째, 표준 일사강도 1000W 퍼 제곱미터. 그래서 단위 면적당 1000W 스펙트럼 되겠죠. 그리고 AM 그래서 분광 분포 또는 에어매스가 1.5다. 세 번째 온도죠. 온도인데 요거는 셀 온도예요. 셀 온도가 25도씨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시험 문제에서 어디에 나오더라도
답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조건은요, 표준 온도가요 25도시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출력과 전압의 온도 계수는 온도 계수예요. 온도가 증가할 때 전압은 감소한다. 그래서 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계수 알파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볼트 도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단위는 볼트 도시인데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2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온도 델타 T예요. 온도가 변화된 계수에 그래서 마이너스 0.2를 곱해서 결국 전압은 낮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전류의 온도 계수는 반대로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 때 전류도 증가한다. 그래서 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온도 계수는요, 퍼센트 1도씩 증가하는데 이 기준 전압을 VMPP면은 VMPP 또는 개방 전압 VOC면 VOC의 몇 퍼센트. 그래서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2%입니다 하면은 100분의 2만큼 변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도시의 와트, 그리고 온도가 변화되는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은 몇 볼트 변하느냐 하는 것이 알파, 즉 온도 계수로 주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12번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연료 기준 및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의 연료 기준과 범위에서 그래서 첫째 어떤 연료가 있냐 해서 석탄의 액화 가스화 에너지. 자, 에너지를 입실론으로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질 잔사유예요. 잔사유 가스화 에너지. 자, 이와 같은 에너지는 신에너지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이오 에너지예요. 바이오 에너지. 자, 에너지를 입실론으로 표현을 하도록 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석탄, 액화 가스화 에너지, 중질 잔사유 가스화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것들을 같은 것들의 연료 범위에 대해서 규정으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중질 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 예, 맞죠? 중질 잔사유. 그리고 2번 생물의 유기체를 변환시키는 바이오가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액화유 및 합성가스. 맞습니다. 여기서 바이오 에너지예요. 첫 번째 바이오 에너지, 두 번째 동물, 식물 유지를 변환시킨 바이오 디젤, 두 번째 바이오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은 생물 유기체를 변환시킨 펠릿, 목탄 등의 펠릿, 목탄이 뭐다라는 것을 알면은 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목탄이다. 펠릿은 고체죠, 고체. 목탄, 펠릿은 잘게, 나무를 잘게 썰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심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요. 예, 정책심의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신재생에너지의 기본 계획의 수립, 변경, 그리고 기본 계획의 중요 사항에 대한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는,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일이니까 정책 심의의 심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 사항.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네 번째,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이 되는 전력의 단가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일들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에서 심의를 하고 있죠. 자, 그래 1번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사항 맞습니다. 2번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야 이건 필요해. 이걸 꼭 해줬으면 좋겠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그리고 송배전 등의 전기의 아니죠.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이 되는 전기죠. 전기의 기준 가격 및 그 가격의 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심의원회 심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사업자가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그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발전설비의 용량은 자,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1000kW 이하에 대해서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왜? 도서지역은 전력 개통과 연계가 어렵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자급자족했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자체 전력 공급을 함으로써 이 전력 개통과 연계를 하는 연계 비용과 유지 관리 등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자급자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력 시장 거치지 말고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은데 어디까지 1000kW 이하까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잉여 전력이 생긴다면 문제가 되겠죠. 밖으로 나와버리겠죠. 그 전력이. 물론 밖으로 나와야 이 전체로 본다면은 경제적이다. 그러면은 기존의 전력 사업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1000kW 이하에 대해서는 이 도서지역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평면에 전 일사량 퍼 대기권 밖의 일사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권 밖의 일사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표에 수평면에 도달하는 전 일사량이 지표면에 직접 도달하는 태양빛입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이 손실 부분을 알 수 있네요. 자, 이것을 일사율이라고 하죠. 자, 대기권 밖 우주에서의 손실이 없는 이게 태양에서 발생이 되는 전체의 일사량이에요. 일사량 분의 직접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일사량의 비다 해서 일사율이다. 식달 일사량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간에 방해물이 없이 직접 지표면에 도달하는 일사량. 자, 일사량은요, 일사량은 태양빛이 도달하는 일사량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1제곱센티미터 당의 일사량이 되겠죠. 그럼 여기 시간이 1분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조량은 일정 기간 지표면에 도달한 직접 도달한 일사량, 태양의 복사량, 태양 복사량.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조라는 개념이 직접 태양빛에 도달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정 시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주위에 음력 및 어뢰의 설치 방향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 부지의 경사면도 고려해야 되죠. 경사면에 대해서 결국은 태양전지 어뢰의 경사각이 달라지죠. 이 기울어져 있다면 평지의 이 경사각과 자, 이런 언덕에 있는 곳의 경사각은 틀리죠. 네, 이렇게 되면 요 각이 경사각이 됩니다. 그래서 달라진다. 그래서 경사면을 고려해야 한다. 고려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가장 심한 피해가 태풍 피해입니다. 그래서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설치 시 유지 보수가 편리해야 되겠다. 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은 몇 년간 유지 보수를 해야 하나요?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를 편리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17번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자연 생태 환경에서 입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설명. 자연 생태 환경의 입지 조건이에요. 입지 선정 조건에서 첫째 회피 지역과 두 번째 신중한 검토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에서 자, 어떤 지역이냐? 생태 자연도 2, 3등급 지역. 자, 이렇게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그래서 출제된 문제를 통해서 거꾸로 학습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생태축 단절 우려. 태양광 발전 부지 순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먹이 활동이 할 수 없다. 중간에 가로막혀 있으면은 이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동물이 멸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세 번째는 식생보전 3, 4등급의 산림 침투지역 그리고 법정 보호지역으로부터 1km 이내 구역 1km 이내 구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k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지역 중 1km 이내 지역 중에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 자, 이 부분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다음 회피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회피 지역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백두대간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지 말아야 하겠다. 두 번째는요, 법정 보호지역. 자, 회피 지역에서 법정 보호지역은 회피를 해야 되고 법정 보호지역으로 1km 이내 지역은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은 같이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보호 생물, 자, 보호생물 서식지. 자, 보호생물 서식지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중한 검토는 생태 축의 단절이 우려되는 지역. 이런 부분이죠. 자, 다음 보시면은 생태 자연도, 여기 생태 자연도 2, 3등급 했으니까 당연히 생태 자연도 이제 1등급 지역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돼요. 관련해서 오래 기억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에요. 1km 이내의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이 되더라도 우회대로 뭐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검토가 있어야 하겠죠. 다음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순현재 가치를 제로로 만들어 평가하는 경제성 분석 모형은, 자, 경제성 분석하는 방법은 첫째, 현재 가치법, NPV법이죠. 두 번째가요, 편익 비용 분석법 두 번째입니다. 비퍼시법. 그래서 세 번째가 IRR. 여기 세 번째 방식이죠. 세 번째 IRR 방식으로 해서 첫 번째 편익의 총 현재가를 1번이라고 할 때 시그마 i가 0에서 n까지요. 1 플러스 r의 i의 편익인가 베니피트 이것도 기간 i. 자, 두 번째 비용의 총 현재가를요. 시그마 i가 0분의 n일 때 1 플러스 r이 할인율이에요. i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c 코스트 i라고 해볼 때 현재 가치법은요. 1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면은 경제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용 편익 비율법은 말 그대로 2분의 1이 1보다가 크면은 경제성이 있다. 자, 3번 내부 수익률은 1과 2가 같을 때, 다시 말해서 1 빼기 2가 제로가 될 때, 같은 표현이죠. 제로가 될 때의 이 할인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클 때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를 제로로 만들어서 평가하는 기준은 이거죠. 할인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클 때 경제성이 있다 해서 4번 내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BIPB 그래서 빌딩 일체형, 건물 일체형 태양 전지가 되겠죠. 투명 창으로 적용 가능한 비정질 실리콘 기반 투명 태양 전지의 특징은 투명 태양 전지예요. 그래서 투명 태양 전지의 자, 투명 태양 전지는 1번 투명 기판, 투명 전면 정극, 그리고 비정질 실리콘 흡수청 후면 정극. 그래서 전면에 투명 정극, 자, 흡수청, 그리고 후면 정극.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 태양 전지 투명극의 재료는 자, ITO 해서 ITO는 인디움하고 인디움에서 TO에서 인디움 주석 산화물, 인디움 주석 산화물이 되네요. 산화물 산화 아연이죠.
산화아연. 자, 이것은 산화주석이에요. 산화주석 등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재료들은 첫째, 전도성과 투명성이 좋다. 그래서 투명 태양 전지의 전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투명 전극으로. 왜? 빛이 통과하니까. 투명하니까 이런 ITO, 그래서 산화아연, 산화주석과 같은 것. 3번입니다. 투과형 태양 전지는요, 후면에 투명 유리를 적용하여, 후면에 투명 전극이 아니죠. 투명 전극이 아니라 후면 전극인데, 투명 유리가 아니라 후면 전극이에요. 전극을 적용해서 빛을 투과시킨다. 자, 그래서 투명의 이 TCO 같은 이런 전극, 투명 전극, 투명 유리가 아니라 투명 전극을 사용해서, 자, 여기서 후면 전극이 있어야 돼요. 투명 전극으로 하면은 발전된 이 전압을 외부로 연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4번 비정질 태양 전지는요, 흡수층은 1.7에서 1.8 일렉트론 볼트. 자, 일반적으로는 1.4 내외죠. 그래서 높은 에너지 밴드 갭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 밴드 갭이 높을수록 광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가짐으로 광 흡수율이 높으니까 이제 두께를 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두께를 얇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약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로, 그래서 일반적인 결정질 실리콘 태양 전지의 두께가 100에서 200 마이크로메타예요. 그럼 얘는 1 내지 2 마이크로메타. 굉장히 얇아지죠. 그래서 플렉시블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곡면의 건축물에 적용할 수가 있고, 또는 웨어러블, 그래서 우리가 착용이 가능할 정도로 된다. 얇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결정질 태양 전지는요, 잘 굽혀지질 않습니다. 여기서 100에서 200 마이크로메타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3회 첫 번째 과목 태양광 발전 기획에 대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